일막 보랏빛 별 서울. 서울의 새벽은 참 조용하다. 도시가 잠든 사이 하늘은 숨을 고른다. 나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별을 본다. 늘 그 별이다. 유난히 보랏빛으로 떨리는 작은 빛. 사람들은 내게 별이 됐다고 말한다. 잡지엔 내 얼굴이 실리고 극장 앞엔 내 이름이 걸리고 라디오에선 내 목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흘러나온다. 그런데 이상하지. 나는 별이 된 적이 없다. 별은 밤하늘에서 반짝이지만 나는 늘 땅바닥에서 버텼다. 나는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바람이 스치고 나는 본능처럼 어깨를 움츠린다. 춥지도 않은데 늘 추웠던 시절이 몸에 남아서. 그때 하늘의 별이 아주 잠깐 흔들린다. 보랏빛 별은 내게 언제나 하나의 얼굴이었다. 내가 잃어버린 아이의 얼굴. 내가 되돌려받고 싶은 시간의 얼굴.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을 건다. 그때 그 밤 나를 무대로 올린 건 내가 아니었지. 해방 직후 1945년. 방은 작았고 숨이 막혔다. 벽은 신문지로 덧대어져 있었고 바닥엔 낡은 모포 한 장이 전부였다. 그 밤 라디오에서 해방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만세를 불렀다는데 우리 집은 너무 조용했다. 엄마는 냄비를 끓였다. 끓는 소리만 들렸다. 냄비 안엔 물과 소금이 전부였다. 엄마는 그걸 국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 국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국물이 너무 맑아서 내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나는 눈을 돌렸다. 엄마가 내 앞에 앉아 웃는다. 그 웃음은 꼭 종이처럼 얇았다. 유나야, 먹어. 먹고 자야지 내일이 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숟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배고픔은 울음을 잡아먹는다. 울고 싶은데 울 힘이 없다. 그게 진짜 가난이었다. 나는 국을 반쯤 넘기고 엄마에게 내민다. 엄마도 먹어 한 숟갈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웃는다. 엄마는 배가 안 고파.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나는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의 손이 떨렸다. 손끝이 갈라져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는 늙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 마을에 극단이 공연을 왔다. 나는 공연이라는 것이 궁금해 친구들과 구경을 하러 갔다. 극단 감독이 나를 보고 예쁘게 생겼다며 연극을 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연극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나를 꼬드겼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내가 그 얘기를 꺼내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엄마는 숨을 삼켰다. 나도 숨을 삼켰다. 그날 밤 엄마는 조용히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유나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딸이 광대가 되는 건 싫어. 하지만 난 돈을 벌고 싶었다. 엄마를 설득시켜 연극단에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꼭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였다. 1940년대 후반 극장 앞 골목. 극장 앞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전깃불은 희미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담배 연기, 값싼 막걸리 냄새가 섞여 골목 전체가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 내 손엔 작은 소품이 쥐어져 있었다. 무대 뒤에서 누군가 내게 분장을 해줬다. 빨간 립스틱, 분홍색 볼.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색들은 내가 울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붙이는 가면이라는 걸. 무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내 다리가 떨렸다. 관객이 보였다. 그들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때 단장이 내 귀에 속삭였다. 잘해.
내가 잘하면 밥이 나와. 밥.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무대를 바라봤다. 배고픔이 나를 밀었다. 두려움이 나를 끌었다. 그리고 나는 연기했다. 처음엔 단역이었다. 아이 하나가 지나가고 웃고 울고 노래하고 그러다 사라지는 역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렸다. 나는 사랑받아서 연기한 게 아니었다. 살기 위해 연기했다. 그래서 더 진짜였다. 어느 날부터 뒤에서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애가 눈빛이 다르다. 저 아이는 웃어도 슬퍼 보여. 왜 저렇게 가슴이 아프지? 나는 그 말이 좋지도 싫지도 않았다. 그저 생각했다. 내가 연기하면 돈을 벌어 엄마와 내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겠지. 그게 전부였다. 1950년 한국 전쟁. 총성이 들렸다. 사람들은 달렸다. 아이들은 울었고 엄마들은 소리 없이 무너졌다. 나는 피란 행렬 속에서 엄마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손가락을 더 세게 감았다. 그런데 연극단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피란지에서도 공연한다. 사람들 달래줘야지. 그 말은 근사했지만 진실은 하나였다. 살아남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 부산으로 내려갔다.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 속에서도 사람들은 극장을 찾았다. 피란지 부산의 작은 극장. 비좁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나는 다시 무대에 섰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나는 무대가 무섭지 않았다. 무대 아래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눈은 비어 있었지만 내가 노래하면 내 목소리를 따라 눈물이 채워졌다. 내가 울어주면 그들도 울 수 있었다. 내가 웃어주면 그들도 잠깐 웃을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연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숨을 다시 붙잡는 일이었다. 그때 관객들 사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시선이 마치 내 인생을 바꾸러 온 것처럼 날카로웠으니까. 부산의 작은 극장 뒤편. 공연이 끝나고 나는 무대 뒤에서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영화 감독이었다. 서유나 양 맞죠?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연기력이 대단하네요. 그 말에 나는 쑥스러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전쟁이 끝나면 나랑 같이 영화를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당신은 카메라 앞에 서야 할 얼굴이에요. 카메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주 작게 쿵 내려앉았다. 카메라 앞이라면 무대와 달랐다. 거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본다는 뜻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들여다본다는 뜻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오늘 영화 감독을 만났던 얘기를 했다. 엄마는 나를 끌어안고 정말 아주 조용히 말했다. 유나야,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면 시집을 어떻게 가려고 하니? 어머니는 내가 배우가 되면 결혼을 못할까봐 걱정했다. 나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일반적인 한국 여성처럼 살기 싫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다른 내 모습을 관객에게 보여주면서 살고 싶었다. 1950년대 초 서울역 플랫폼. 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폐허 속 서울. 부서진 거리. 벽에 남은 탄은. 하지만 플랫폼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살아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다. 영화 감독을 만나러 가는 길 나는 내 손을 바라봤다.
어릴 때부터 잡아온 건 엄마 손, 연극 소품, 전쟁의 먼지뿐이었는데 이제 내 손은 내 인생을 잡아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 어딘가에서 아직 본 적도 없는 남자의 얼굴이 스쳤다.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랑. 사람들은 훗날 그 남자와 나를 두고 이렇게 말하겠지. 세기의 사랑. 하지만 나는 그때 몰랐다. 사랑은 언제나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걸. 보랏빛 별이 서울 하늘에서 다시 떤다. 나는 별이 아니었다. 별이 되고 싶었던 적도 없었다. 그저 살아남아 끝까지 연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20살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내게 붙인 이름들을 하나씩 주워들었다. 국민 여배우, 대한민국이 사랑한 얼굴, 잡지 표지의 여왕. 그 말들은 비단처럼 번쩍였고 늘 내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다. 그 이름들이 나를 얼마나 조이게 만드는지. 스포트라이트는 따뜻한 조명 같지만 사실은 뜨겁다. 뜨겁게 달아오른 빛은 살을 태우고 눈을 멀게 하고 심장까지 말려버린다. 나는 그걸 아주 일찍 배웠다. 아역 시절 전쟁터의 연극 무대 위에서 배운 것보다 더 잔인하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957년 어느 봄날. 촬영장이 아직 이른 아침에 차가운 습기를 품고 있을 때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파우더가 얼굴에 쌓이고 립스틱이 입술에 칠해지고 머리가 말끔히 올려졌다. 거울 속엔 내가 있었다. 너무 예쁘게 만들어진 완벽하게 정리된 여자가. 하지만 그 얼굴 안쪽에서 나는 자꾸만 다른 사람이 울었다. 전쟁통에 피랑길에서 노래를 부르던 18배 윤화. 무대 뒤에서 배를 움켜쥐고도 괜찮다고 웃던 윤화. 사람들이 던진 동정과 욕망을 동시에 받으며 살아남아야 했던 윤화. 그 아이가 내 속에서 지금도 말한다. 언니, 여기서도 울어. 아니면 여기서야말로 울 수 있는 거야. 윤화 씨. 메이크업 담당 선배가 나를 불렀다. 오늘은 표정이 조금만 더 얌전하면 좋겠어. 얌전. 그 말은 늘 나를 어떤 틀에 넣는 소리였다. 마치 여배우의 감정은 조절 가능한 장식이라는 듯이. 나는 웃었다. 습관적인 웃음이었다. 그러나 속에서 무언가가 바늘처럼 찌르듯 아팠다. 선배, 얌전한 표정이면 관객이 울까요? 내가 조용히 물었을 때 그는 잠깐 눈을 깜빡였다. 윤아 씨, 관객은 윤아 씨 얼굴만 봐도 좋아하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내겐 족쇄였다. 나는 내가 연기하는 여주인공보다 그저 스크린 위 예쁜 얼굴로 남길 바라는 사람들 속에서 숨이 막혔다. 그래도 또 웃었다. 나는 웃는 방법을 배운 여자였다. 웃으면서 속을 태우는 방법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멜로 영화 촬영장. 그날 찍는 영화는 멜로였다. 전쟁에서 돌아온 남자와 그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여자의 이야기.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멜로를 사랑했다. 자기 인생이 슬펐던 사람일수록 더 크게 사랑했다. 감독님은 늘 이렇게 말했다. 윤아 씨, 슬프게 울어야 해. 그런데 예쁘게 우는 법.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치아가 살짝 부딪혔다. 슬픔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건 결국 슬픔조차 남의 기준으로 소비된다는 말이니까. 촬영이 시작됐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내 안에 오래 쌓아둔 것을 꺼내기 시작했다. 상대 남배우는 그 시대 최고의 남자였다. 강태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극장은 꽉 찼고 표는 하루 만에 매진됐다. 태준 씨는 늘 단정했고 늘 여유로웠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유나 씨, 오늘 장면 어렵죠? 그가 촬영 전 내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연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늘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자기 감정을 절대 들키지 않겠다는 사람의 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픈 것뿐이에요. 그가 웃었다. 그 웃음은 부드럽고 매너 좋았다. 하지만 나는 그때 느꼈다. 저 사람은 나를 배우로 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그럼에도 촬영이 시작되자 그는 완벽하게 변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사랑했다. 미친 듯이 사랑했고, 미친 듯이 후회했고, 미친 듯이 나를 붙잡았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나는 절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연기하지 않겠다고. 나는 연기를 능숙하게 하지 않을 거였다. 나는 내 감정을 찢어 꺼내 카메라 앞에 던질 거였다. 그래서 관객이 울게 만들 거였다. 내가 살아온 삶이 진짜였다는 걸 그들이 부정하지 못하게 만들 거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액션. 액션. 태준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가지마. 그가 말하며 눈물을 맺었다. 대사였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대사를 듣지 않았다. 나는 어느 날 전쟁터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찬 바람 속에서 치맛자락을 움켜쥔 그 손. 올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빌려왔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 심장에 박아 넣었다. 놓아요. 내 대사는 짧았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연기가 아니었다. 놓으라고. 나는 두 번째 대사를 말할 때 입술이 거의 찢어질 것처럼 아팠다. 태준 씨가 잠깐 당황했다. 대본에 없는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내 눈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울었다. 예쁘게 울지 않았다. 보기 좋게 울지 않았다. 나는 정말로 울었다. 숨이 끊길 것처럼, 목구멍이 찢어질 것처럼. 감독님이 외쳤다. 컷! 촬영장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스태프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숨을 삼켰고 누군가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감독님이 천천히 걸어왔다.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그는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 씨, 지금 그거 어디서 배웠어? 나는 웃지 않았다. 그 질문은 칭찬이기도 했고 경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배운 적 없어요. 그냥 제가 살아온 거예요. 그 순간이었다. 내 안에서 뭔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예쁘게 웃으라는 말. 조용히 살라는 말. 여배우답게 하라는 말. 그 말들이 한 번에 부서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잡지 표지엔 늘 내 얼굴이 실렸다. 라디오에선 내 목소리가 흘렀고 광고판엔 내 눈이 걸렸다. 사람들은 내가 나타나면 유나다 하고 외쳤다. 극장 밖에서는 여자들이 울었다. 남자들은 담배를 태우며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들은 영화가 끝나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그 울음과 탄식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내일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인형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리기 위해 연기하는 배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는 것이다. 내가 그 시절
대한민국이 사랑한 얼굴이 되는 대신 대한민국이 가장 잔인하게 소비하는 얼굴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잔인함 속에서 내 인생에 가장 뜨겁고도 치명적인 이름 하나가 조용히 내 앞에 걸어 들어올 거라는 걸. 강태준. 그 사람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방식으로 내 삶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돈이 아니라 시간을 샀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최고 출연료라는 말만 기억하지만 그 돈으로 내가 산 건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숨이었다. 사극 대작 황후 캐스팅 제안을 받은 날 제작사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 하늘이 낯설게 파랬다. 비서가 찻잔을 놓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누군가의 기침까지 모든 소리가 과장돼 들렸다. 그들은 나를 앉혀놓고 웃었다. 유나 씨, 이제 나라가 유나 씨를 필요로 해요. 나는 웃지 않았다. 웃는 법을 잃어서가 아니라 웃으면 내가 이 판에 잡아먹힐 것 같아서였다. 대본의 첫 장. 황후라는 두 글자가 먹물처럼 박혀 있었다. 황후는 여자의 인생이 아니라 나라의 욕망이었다. 그 욕망이 내 어깨 위에 올려질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출연료는 원하시는 대로 맞추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 겹 벗겨졌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떠오른 건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다. 피랑길의 먼지, 뜨거운 무대 조명, 단역 때 입었던 헐렁한 치마 저고리, 그리고 그 시절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 예쁘게만 웃어. 너는 인형이면 돼. 그 말이 아직도 내 안에서 숨 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좋아요. 대신 황후는 예쁘게 울지 않을 거예요. 촬영은 나라를 가로질렀다. 서울을 떠나면 지방, 지방을 떠나면 다시 바다, 산들. 카메라 트럭이 지나가면 길가에 아이들이 따라 뛰었다. 윤아다. 윤아. 그 아이들의 목소리는 순수했지만 그 순수함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내 이름이 그들의 놀이가 되고 내 얼굴이 그들의 이야기가 되면 나는 점점 내가 아닌 것이 되어갔다. 촬영지마다 꽃다발이 쌓이고 사인 요청이 줄을 섰다. 나는 웃었다. 웃어야 했다. 하지만 웃는 순간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꽃은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연기할 황후에게 주는 거야. 사인도 나에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신하에게 받는 거야. 밤이 되면 숙소방은 조용했다. 조용해서 더 끔찍했다. 대본을 펼치면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 냄새가 났다. 윤하는 황후다. 윤하는 살아있다. 그 말들이 내 이불처럼 덮여 숨을 막았다. 그러던 어느 날 촬영장. 나는 황후의 옷을 입고 있었다. 비단이 몸을 감싸는 순간 내가 나를 잃는 느낌이 들었다. 머리에 얹힌 가채가 무거웠다. 무게는 머리 위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앉았다. 유나 씨. 낯선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낯설게 들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이름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불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가 서 있었다. 강태준. 모두가 알면서도 실제로 보면 한 번 더 숨을 삼키게 되는 얼굴. 카메라가 사랑한 남자. 사람들이 시대의 남자라고 부르는 그 말이 그 순간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다가오지 않는데도 공간이 좁아졌다. 내 숨이 그의 호흡에 닿는 것 같은 기분. 나는 순간적으로 내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나는 인사를 받는 황후의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도 그 앞에서는 내가 갑자기 단역이 된 것 같았다.
상대가 너무 주인공이라서가 아니라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도 내가 숨겨둔 나를 정확히 찾아냈기 때문이었다. 처음 아니죠. 나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다. 그가 미세하게 웃었다. 맞아요. 처음은 아니죠.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날 흔들었다. 사람들은 보통 나를 만나면 말이 많았다. 칭찬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그런데 그는 말이 없었다. 말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더 크게 들렸다. 촬영 시작 전 리허설. 감독이 외쳤다. 카메라 레디.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황후와 장군 혹은 황후와 왕 대본 속 관계는 여러 이름을 가졌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하나였다. 위험. 그의 눈이 나를 향해 들어올 때 나는 알았다. 이 영화는 나라를 흔들겠지만 내 인생은 그보다 더 크게 흔들릴 거라는 걸. 처음부터 우리는 조용했다. 그게 오히려 더 큰 소문을 만들었다.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이 술자리를 만들었다. 여배우는 늘 웃어야 했다. 남배우는 늘 호탕해야 했다. 그 자리의 역할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나는 웃었고 그는 웃었다. 그런데 웃음 사이에 그의 시선이 한 번씩 나를 꿰뚫었다. 마치 내 웃음 뒤에 숨은 문장을 읽는 사람처럼. 밤늦게 숙소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나는 대본을 품에 안고 있었고 그는 담배를 꺼내려다 말았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마치 누군가의 마음 같았다. 유나 씨. 그가 낮게 불렀다. 네. 나는 대답했지만 그 순간 내 대답은 내 것이 아니었다. 황후의 대답이 아니라 어린 유나의 대답이었다. 전쟁통의 무대 뒤에서 떨고 있던 아이. 누가 나를 불러주기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던 그 아이.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람들이 많이 보내요. 나는 웃었다. 늘 그래요.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더 많이 봐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카메라보다 더 날카롭고 더 집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 시선은 우리를 찍는 게 아니라 부서서 확인하려 한다는 걸. 며칠 뒤 기사 한 줄이 시작이었다. 촬영장에서 두 사람, 유난히 가까워. 누군가의 상상 한 줄이 진실이 되는 데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눈만 마주쳐도 기사가 되고 대사가 길어지면 감정이입이란 말이 붙었다. 같은 차를 타면 밀회, 같은 장면을 찍으면 사랑 고백. 나는 신문을 접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찢는 소리 같았다. 그는 말했다. 신경 쓰지 마요. 나는 대답했다. 신경 안 쓰면 더 크게 써요. 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는지 그는 잠깐 멈췄다. 그 멈춤이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누군가 내 차가움을 여자의 예민함으로 넘기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순간. 그때부터였을까? 우리가 사랑을 시작한 건 아니면 나라가 우리 사랑을 먼저 시작한 걸까? 황후는 개봉 전부터 국내를 흔들었다. 포스터 한 장만 붙어도 사람들이 몰렸다. 윤하가 황후라더라. 그 말은 축하이면서 저주였다. 나는 내가 찍힌 장면을 볼 때마다 두 겹으로 울었다. 황후로서 울고 윤하로서 울었다. 황후의 눈물은 역할이었고 윤하의 눈물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윤하 씨는 사랑받는 게 운명이에요. 그 말은 달콤하게 포장된 감옥이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앞에 서 있는 건 강태준이었다.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손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아직 그때의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 하필 그 사랑이었는지, 왜 그 사랑을 잡았는지. 다만 확실한 건 하나다. 그 사랑은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조용히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 나라가 우리를 보고 있었고, 우리가 나라를 속일 수 있을 거라 믿은 그 순간부터 이미 스캔들은 시작된 거였다. 그리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황후가 되는 것보다 사랑에 걸리는 게 더 위험하구나.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다. 하지만 내 눈에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어쩌면 처음부터 아름다운 척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저 불빛들처럼 우리의 사랑도. 나는 창가에 기댄 채 와인잔을 입술에 가져다 댔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쓴맛이 느껴졌지만 그것조차 무감각했다. 슬픔에도 익숙해지는구나. 처음 알았다. 사람들은 우리를 운명이라 불렀다. 유나는 강태중 아니면 안 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었다. 정말 진심으로 웃었다. 그 말을 믿었으니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고. 그날 웨딩홀은 환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내 얼굴을 향해 터졌다. 기자들의 함성이 홀을 가득 채웠다. 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세상이 원하는 표정으로 웃었다. 행복한 신부의 얼굴. 그건 거짓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 옆에 선 남자 강태중.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뜨거웠다. 그리고 내 귀에 속삭였다. 떨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손의 온기가 평생 식지 않을 거라고. 이 손만 놓지 않으면 나는 어떤 외로움도 두렵지 않을 거라고.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 작은 순간들이 쌓였다. 어느 날 촬영이 끝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섰을 때였다.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얼어붙었다. 부엌에는 앞치마를 두른 강태중이 있었다. 서툰 손놀림으로 국자를 저으며 국을 끓이고 있었다. 왔어. 피곤해 보여서. 내가 한번 해봤어. 맛은 장담 못해. 나는 말없이 그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누군가 내 하루를 품어준다는 게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왜 울어? 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고마워서. 그때는 몰랐다. 이런 순간들이 언젠가 칼처럼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찌를 거라는 걸. 또 어느 밤에는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워 음악을 들었다. 작은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 그 따뜻한 소리 속에서 나는 시간이 멈췄으면 했다. 영원히 이 순간에 갇혀있고 싶었다. 유나야. 강태중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당신이 내 인생이야. 진짜야.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 말을 믿었다. 온 마음으로. 하지만 사랑은 영원을 약속할 수 없더라. 변화는 사소한 지점에서 시작됐다. 새벽 2시. 나는 홀로 침대에 앉아 시계를 보고 또 봤다. 3시가 되어도 4시가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나는 거실로 나갔다. 어디 있었어? 강태중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내 눈을 피했다. 그 낯선 시선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미안. 사람들이 자꾸 붙잡아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화는 왜 안 받았어? 나 걱정했는데. 그가 얼굴을 찌푸렸다. 윤아야, 나 피곤해. 제발 좀 재워줘.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와 내 심장을 관통했다. 피곤하면 내게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위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기대지 않았다. 바깥에서 지치고, 바깥에서 위로받고, 바깥에서 웃고 있었다. 그 다음은 향기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습관처럼 그의 코트를 받아들다가 멈칫했다. 낯선 향이 코트에 배어 있었다. 달콤하고 섬세한 여자의 향수. 이 냄새는 뭐예요? 강태중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뭐? 당신 향수 안 쓰잖아요. 이건 여자 향수예요. 그는 급하게 말을 꺼냈다. 아, 촬영장에서 누가 뿌렸나 봐. 그리고 너무 빠르게 화제를 돌렸다. 물 좀 줘. 나는 물을 따라줬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물잔을 건네는 내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입을 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침묵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확실히 알았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멀어졌다는 걸. 나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봤다. 누운 채로 조용히 울었다. 처음엔 나를 탓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부족한 건가? 내가 당신을 잡아두지 못한 건가? 하지만 의심은 누가 심어서 자라는 게 아니었다. 상대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싹트는 것이었다. 당신이 날 피하는 눈빛, 내 말을 귀찮아하는 한숨, 대답 대신 흘리는 침묵.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 결정적 증거는 너무도 우연하게 찾아왔다. 그날 나는 그의 셔츠를 정리하다 주머니 속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호텔 영수증. 날짜를 보는 순간 내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다. 그날은 당신이 지방 촬영 간다던 날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웃으며 말했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내 말이, 내 사랑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걸까? 손이 떨렸다. 나는 영수증을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 숨이 막히는 침묵. 강태중은 영수증을 보더니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침착하게, 아주 침착하게 물었다. 이게 뭐예요? 그는 말이 없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윤아야, 너도 알잖아. 우리가 요즘 어떤 상태인지.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바람 피워도 되는 거예요. 그는 작게 말했다. 미안해. 그 순간 나는 들었다. 내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미안하면 끝인가요? 내 사랑은, 내 시간은, 내 인생은 당신의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건가요? 그날 밤 나는 홀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당신은 더 이상 나와 결혼한 남자가 아니었다. 나와 함께 늙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익숙해서 놓지 못하는 사람. 나를 의미가 아니라 습관으로 잡고 있는 사람. 그걸 알면서도 내가 계속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다. 그리고 나는 결정했다. 더 이상 그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한 달 전 우리는 소파에 떨어져 앉아 있었다. 강태중이 말했다. 윤아야, 우리 이렇게 끝내지 말자.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했다.
당신이 끝냈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혼할게요. 그 순간 알았다.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예전의 나라면 울면서 매달렸을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깎아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변심 앞에서 무너지는 여자가 아니니까. 2주 전 법률사무소. 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세상은 또 떠들겠지. 역시 오래 못 가. 결국 이렇게 되네. 하지만 나는 이제 남들의 말보다 내 마음을 믿기로 했다. 내 행복을 위해, 내 존엄을 위해 끝내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창가. 나는 와인을 마신다. 서울 야경은 여전히 반짝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은 영화처럼 시작했지만 끝은 현실이었다. 그 남자의 손은 뜨겁게 내 손을 잡았지만 결국 그 손은 내 손을 놓았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제 안다. 혼자서도 설 수 있다는 걸.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짐가방을 든다. 문을 연다. 그리고 나간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건 끝이 아니다. 내 새로운 시작이다. 이혼 후 집은 너무 컸다. 정말 이상했다. 사람 하나 빠졌을 뿐인데 벽은 더 멀어지고 천장은 더 높아졌다. 같은 공간인데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조용하다는 건 처음엔 평화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조용함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걸. 물소리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내 숨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너무 쓸쓸하게 울렸다. 처음엔 화가 났다. 나를 버린 사랑이 미웠고 나를 구경거리로 만든 세상이 더 미웠다. 사람들은 늘 내 인생을 구경했다. 내가 사랑하면 기사로 씹고 내가 울면 가십으로 팔았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이혼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더 잔인해졌다. 밤이면 술잔을 잡았다. 처음엔 잊으려고 마셨다. 그런데 웃기게도 취하면 더 선명해졌다. 그 사람의 얼굴도 내 실패도 내가 늙어가는 시간도 하나도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나는 알았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고통이 나를 마시고 있다는 걸. 그래서 도망쳤다. 도망칠 곳은 하나였다. 촬영장. 카메라가 돌아가면 나는 다시 살아났다. 촬영이 시작되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 된다. 윤화가 아니라 그 인물로 변한다. 그게 좋았다. 역할은 아파도 괜찮다. 역할은 울어도 욕먹지 않는다. 역할은 상처받아도 그 상처가 연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촬영장에만 들어가면 내가 숨을 쉴 수 있었다. 컷. 감독의 목소리가 들리면 내 감정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다들 말했다. 윤아 씨는 대단해요. 아픈 티를 안 내잖아요. 하지만 그건 내가 강해서가 아니었다. 울면 끝날 것 같아서 참는 거였다. 울어버리면 내가 버티고 있다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쏟아져 내릴 것 같았다. 그래서 참았다. 이를 악물고 웃었다. 괜찮은 척을 했다. 촬영은 매일이 전쟁이었다. 나는 누가 내 손을 잡아주길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누가 다가오면 짜증이 났다. 나는 이미 상처투성이었고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그 친절이 오히려 칼이 되었다. 위로해줄게. 그 말이 들릴까봐 무서웠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는 순간
나는 내 상처를 인정해야 하니까. 그리고 나는 아직 그걸 할 준비가 없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다. 새 작품이 시작되던 날 새로운 감독이 들어왔다. 말이 적은 남자였다. 그는 배우를 다그치지도 않았고 스타 윤아에게 아첨하지도 않았다. 내가 모니터 앞에서 울어도 그는 박수도 감탄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바라봤다. 정확히는 지켜봤다. 처음엔 불편했다. 다른 남자들은 내게서 여배우의 외로움을 캐내려 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외로움을 훔쳐가서 자기들 이야기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감독은 내가 외로운지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유나 씨, 지금 숨 쉬고 있어요. 그 말이 가슴 한복판을 때렸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무도 나에게 숨을 묻지 않았다는 걸. 한밤중 촬영이 끝난 날이었다. 나는 혼자 분장실에 앉아 있었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는데 손이 떨렸다. 그날은 특히 힘들었다. 울어야 하는 장면이 많았다. 그런데 그 눈물이 연기가 아니라 진짜처럼 느껴져서 더 무서웠다. 나는 화장을 지우면서도 숨을 참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감독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먹어요. 나는 고개만 들었다. 왜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유나 씨 울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했다.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국물을 떠먹었다. 뜨거운 게 목으로 넘어가자 그제야 숨이 풀렸다. 그리고 그 숨끝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때 알았다. 내가 그동안 참았던 건 눈물이 아니라 숨이었다. 그는 내 눈물을 보면서도 고개를 돌려주었다. 그게 너무 고마웠다. 세상엔 내 눈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는 내 눈물을 지켜주었다. 사랑이 시작된 건 고백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내가 사람을 믿을 때까지, 내가 내 상처를 인정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내 곁을 맴도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설 수 있도록 조용히 거리를 지켜주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먼저 말했다. 감독님, 나 이제 사랑이 무서워요. 그가 대답했다. 사랑은 하지 말고 오늘만 같이 걸어요. 그 말이 좋았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는 늘 것부터 났는데 그는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서 사랑보다 더 깊게 나를 안심시켰다. 그날 우리는 촬영장 뒤편 공터를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 바람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이 다시 조용해질 수도 있겠다고. 결혼은 구원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더 이상 매일 밤 나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사람들은 또 떠들었다. 또 결혼이래. 이번엔 감독이래. 여배우는 남자 없으면 못 사나 봐.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나를 찢어놨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었다. 남의 입은 내 운명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결정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유나 씨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럼? 그가 천천히 말했다. 유나 씨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굳었던 게 녹았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결혼은 다시 사랑을 믿어보는 선택이 아니었다.
이건 나 자신을 다시 믿는 선택이었다. 사랑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해낸 것이다. 그는 그저 내가 나를 구해내는 과정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준 사람.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제는 어떤 끝이 와도 괜찮다고. 나는 더 이상 사랑 하나로 무너지는 여자가 아니라고. 나는 내 삶을 다시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나를 구원하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다. 대중의 비난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아니, 차갑다기보다 얼음 같았다. 손으로 만지면 살이 베일 만큼. 감독이랑 결혼한다고? 이번엔 또 무슨 계산이야? 윤아는 결혼을 작품처럼 갈아치운다. 사람들은 내 진심을 믿지 않았다. 내가 사랑을 선택한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이슈를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보기엔 나는 늘 스토리였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신문 한 줄짜리 제목.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을 믿었다. 그의 손이 내 눈물을 닦아주던 밤, 내 앞에 국물 한 그릇을 내려놓던 그날, 그리고 그 한마디. 사랑은 하지 말고 오늘만 같이 걸어요. 그 말이 진짜였다고, 그 사람의 눈빛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나는 믿고 싶었다. 그래서 세상에 말했다. 이번 결혼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는 비난을 무릅쓰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다시 나를 살려줄 거라고 믿으면서. 처음엔 괜찮았다. 영화 한 편이 흥행에 실패해도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웃을 수 있었다. 다음엔 잘 될 거야. 당신은 좋은 감독이야. 나는 진심으로 그 말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실패가 사랑을 삼키지 않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투자자는 돌아섰고 배급사는 손을 뗐다. 제작사가 무너지면 현장은 사라졌다. 그제야 알았다. 영화가 망하는 건 돈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도 망한다. 그가 점점 말이 없어졌다. 표정은 딱딱해졌고 눈빛은 늘 어딘가를 피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는 내 앞에서 감독이 아니라 채무자가 되어 있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엔 작은 액수였다. 정말 잠깐만 같은 수준. 윤아야. 이번만. 한 번만 도와줘. 다음 작품 되면 갚을게. 나는 웃으며 도장 찍었다. 사랑이니까. 가족이니까. 서로를 믿는 거니까. 그런데 빚은 사랑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무거워졌다. 이자는 매달 나를 찾아왔다. 채권자들은 집 앞까지 왔다. 전화벨은 밤에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같았다. 윤아야, 돈 내놔. 윤아야, 책임져. 그때부터 나는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갔다. 아니, 돌아간 게 아니었다. 끌려갔다. 나는 더 많은 영화를 찍었다. 하루에 2작품을 오가기도 했다. 힘들어도 웃어야 했다. 울고 싶어도 화장을 해야 했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여주인공 윤아로 살아야 했고, 카메라 밖에선 빚 갚는 여자 윤아가 되어야 했다. 내 몸은 점점 말라갔다. 내 마음은 점점 굳어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 인생은 언제까지 영화 속에서만 살아야 하나. 남편은 사랑이 아니라 술로 버티기 시작했다. 결혼 전에 그는 늘 침착했고 남의 감정을 함부로 밟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영화가 실패하고 빚이 쌓이자 그는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날부터 그는 촬영이 끝나면 집이 아니라 술집으로 갔다. 그리고 새벽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왔다.
문을 쾅 닫고 거실 물건을 발로 찼다. 그리고 그 말이 처음으로 튀어나왔다. 다 너 때문이야.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내가 뭘?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소리쳤다. 내가 내 영화를 망쳤어. 내가 내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날 우습게 봐. 숨이 멎었다. 그 사람이 그토록 내가 지키려던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게 너무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황당해서 한동안 울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나는 그를 위로했다.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 당신 잘했어. 그가 술에 취해 쓰러지면 나는 그를 씻기고 눕혔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지금은 힘들어서 그래. 내가 버티면 다시 돌아올 거야. 나는 그의 등을 두드리면서 사실은 내 인생을 두드리고 있었다.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남편이 아니었다. 폭력이었다. 술 취한 새벽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소리를 질렀고 벽을 치고 문을 부수고 가끔은 내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내가 감독이야. 내가 그때 너를 살려줬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구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것이라는 걸. 나는 돈도 몸도 존엄도 다 내줬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벌어야 했다. 남편의 빚을 갚아야 했다. 이자부터 막아야 했다. 망신당하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돈을 줄수록 남편은 더 초라해졌고 더 잔인해졌다. 마치 내가 갚는 돈이 그의 자존심을 더 바닥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서 느꼈다. 이제 내 얼굴엔 배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빚의 그림자가 붙어 있었다. 촬영장에서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다. 내가 웃는 건 연기였고 내가 우는 건 현실이었다. 이혼을 결심한 날 나는 조용히 무너졌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다.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다. 그는 내 드레스를 바닥에 던지고 내 화장대를 엎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결국 돈으로 사람을 사는 여자야.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내 돈으로 사람을 산 적이 없었다. 나는 내 돈으로 가정을 지켰다. 내 돈으로 그를 살렸다. 내 돈으로 버텼다. 그런데 그는 내 희생을 돈으로 산 것으로 만들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결혼한 건 사랑 때문이었지만 지금 이 결혼이 유지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공포와 책임감이라는 걸.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부서진 거실을 조용히 치웠다. 손에 유리 조각이 박혔다. 피가 흘렀다. 그런데 아프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이혼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서류를 들고 나와 남편 앞에 앉았을 때 그는 처음엔 웃었다. 윤화야, 너 어디 갈 데 있어? 그 말에서 나는 마지막 끈을 놓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갈 데가 없어서 결혼한 게 아니야. 그가 되물었다. 그럼 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다. 살아야 해서 이혼해. 그는 울었고 소리를 질렀고 내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날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 번도 내 인생에서 내 자신을 선택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나를 선택했다. 사랑의 대가를 다 치른 여자처럼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번엔 내가 나를 구할 차례다. 희생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다. 감독과 이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은 이미 지워져 있었다. 눈밑은 꺼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거울 속의 나는 여배우가 아니었다. 그냥 너무 오래 버틴 여자였다. 나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말했다.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해.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기도처럼 나왔다. 결혼은 내게 사랑이 아니었다. 결혼은 희생이었고 고통이었고 끝내는 빚이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늘 내 몸부터 내주었다. 내 돈도 내 마음도 그리고 마지막엔 내 존엄까지. 그래서 나는 그날 확실히 결심했다. 다시는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 그날 이후 누가 내 손을 잡으려 하면 나는 본능처럼 손을 빼버렸다. 따뜻한 말은 믿지 않았다. 약속은 들리지 않았다. 사람이 진짜로 한번 무너지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건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너무 고달프면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때 사람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다. 그 무렵 나는 유명하다는 점집을 찾아갔다. 연예인들도 몰래 간다 했다. 거기 진짜래. 거긴 다 마친대. 그 말이 나를 끌었다. 솔직히 앞날이 궁금했던 게 아니다. 나는 그저 누군가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괜찮다고. 너는 망한 인생이 아니라고. 살아도 된다고. 문을 열자 향냄새가 확 끼쳤다. 그 냄새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 내 인생이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점쟁이는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손을 빼고 싶었다. 그런데 그날은 못 뺐다. 내가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 그는 내 손금을 몇 번 문지르더니 아주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야, 너는 남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 말에 나는 웃지도 못했다. 남자가 끊이지 않아. 내가 그럴 만큼 팔자 좋은 여자였나? 내 삶은 남자 때문에 행복했던 적보다 남자 때문에 무너진 적이 더 많았는데.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좋은 남자도 오나요?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문제는 그 남자들과 영원한 사이는 아니라는 거다. 순간 내 귀가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계속 남자가 꼬이지만 결국엔 또 깨지고 또 무너지고 또 울게 된다는 말이었다. 나는 웃었다. 아니, 웃음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내 인생이 무슨 장난인가 싶어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쟁이는 내 표정을 보면서도 태연하게 말했다. 결혼은 하지 마라. 하지만 남자는 끊지 마라. 그 말이 나를 더 미치게 했다. 내 인생이 장난이냐? 내 고통이 재미냐? 나는 지갑을 열어 돈을 계산했다. 그 순간 점쟁이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는 내 돈만 봤다. 그게 너무 서러웠다. 사람들 눈엔 나는 늘 사랑 많은 여자가 아니라 돈 많은 여자였으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선생님, 내 인생이 끊이지 않는 건 남자가 아니라 고통이에요.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 점집 밖 공기는 차가웠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깨웠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내가 정말로 필요했던 건 위로가 아니라 탈출이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창문을 열었다. 거리엔 사람들이 있었고 신문 가판대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또 어떤 기사엔 내 이혼을 조롱하듯 적혀 있었다. 세상은 내가 무너지는 걸 구경거리로 삼고 있었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이 나라에서 나는 영원히 여배우 유나로만 살 것이다. 누구도 사람 서유나를 봐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울어도 세상은 그걸 기사로 만들고 내가 아무리 버텨도 세상은 그걸 흥밋거리로 만들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 떠나자. 결심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나는 지인에게 말했다. 미국 가고 싶어. 지인은 놀랐다. 왜? 한국에서 다 가진 사람이. 나는 웃지도 않고 말했다. 내가 가진 건 사람들이 만든 이미지지 내 인생이 아니야. 몇 달 뒤 나는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 표를 끊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인생이 너무 힘들면 사람은 울지도 못한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다. 창밖은 눈부셨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윤화야, 이제 너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의 희생도 아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나는 한 문장을 더 붙였다.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을 내가 살아. 그렇게 나는 한국을 떠났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내 인생이 진짜로 흔들릴 사랑은 한국이 아니라 그곳 미국에서 시작될 줄은. 때로는 도망이 답이다. 무너진 자리에서 버티는 것보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용기 있는 선택일 때가 있다. 한국에서는 내가 숨만 쉬어도 기사가 났다. 거리에서도 식당에서도 공항에서도 사람들은 내 얼굴을 알아봤고 내 표정을 훔쳐갔다. 내 웃음을 제목으로 달고 내 눈물을 기사로 팔았다. 그런데 미국은 달랐다. 뉴욕 JFK 공항에 내렸을 때 그 넓고 번쩍이는 공항 안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다.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나는 잠깐 멈춰서서 생각했다. 이게 자유일까? 아니면 버려진 걸까? 이상하게도 두 감정이 동시에 들었다. 가슴이 텅 비는 것처럼 시원했고 한편으론 바닥이 없는 곳에 떨어지는 것처럼 불안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서윤아가 아니라 그냥 윤아로 숨을 쉬었다. 나는 배우였다. 어린 나이에 카메라 앞에서 울고 웃는 법은 배웠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법도 배웠다. 하지만 교실에 앉아 공부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어릴 때 친구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갈 때 나는 분장실로 갔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바꾸며 내 삶을 바꿔 끼웠다. 그 시간이 가끔은 너무 아팠다. 그래서 미국에 온 김에 결심했다. 공부를 하자.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배우 윤아가 아니라 사람 윤아를 배우고 싶었다. 나는 뉴욕대 연극학과에 들어갔다. 30도 아니고 40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지금 나이에 무슨 대학이야? 연극이 밥 먹여주냐? 하지만 나는 알았다. 배우는 배우를 오래 하면 할수록 배우인 나를 잃는다. 나는 연기를 하느라 정작 내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 솔직히 말하면 영어는 너무 어려웠다. 교수의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눈치를 알아듣는 수준이었다. 친구들이 웃으면 나도 웃었다. 왜 웃는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연기 수업만 시작하면 달라졌다. 내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눈빛이 떨리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
숨을 삼키는 순간. 그건 20살부터 내가 울며 배운 것들이었다. 어느 날 교수는 내게 말했다. 윤아, 너는 말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배우야. 너는 표정 연기가 훌륭해. 감성의 결이 아주 깊어. 나는 그 말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칭찬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나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그 느낌이 너무 간절해서 눈물이 나왔다. 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 장학금도 받았다. 이 여자가 왜 장학금을 받아? 그런 눈빛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학생이 되었다. 처음으로 나이와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다. 학과에서 나는 인기가 많았다. 처음엔 다들 신기해했다. 40살의 아시아 여자가 연극학과에 들어와 연기를 배우고 있으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내 나이를 잊었다. 내가 가진 건 젊음이 아니라 경험이었다. 내 말투, 내 표정, 내 감정. 그건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타국에서의 인기는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로워진다. 모두가 웃고 떠들던 하루가 끝나면 나는 결국 혼자였다. 그럴 때 내 옆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다. 마이크. 20살. 같은 과 동기였다. 아이처럼 웃었고 늘 사람들을 챙겼다. 그런데 유독 나를 더 살뜰히 챙겼다. 윤아, 점심 먹었어요? 윤아, 수업 같이 가요. 윤아, 주말에 센트럴파크 갈래요? 우리는 같이 수업을 들었고, 같이 식사를 했고, 가끔은 근교 여행도 갔다. 나는 그 아이가 고마웠다. 미국에서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내 옆에서 자꾸 공기를 만들어줬으니까. 그 아이와 있으면 뉴욕이 덜 차가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학교 옆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마이크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조금 떨렸다. 윤화. 나 사실. 나는 이상하게 예감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다. 나. 윤화 사랑해요. 순간 커피의 쓴맛이 사라졌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웃지도 못했고 화도 나지 않았다. 그저 숨이 막혔다. 나는 마이크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이크, 나 40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너는 20살이고. 그래도 나는 말을 끊었다. 너, 내 아들 같아. 그 말이 마이크의 얼굴을 한순간에 부러뜨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부러졌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 했다. 나는 이제 사랑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또 희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내 인생이 어떤지 알고 있었다. 나는 사랑 때문에 2번 무너졌다. 내가 또 사랑하면 나는 또 내 모든 걸 내줄 것이다. 그리고 마이크는 너무 어렸다. 나는 그 아이의 인생까지 내 상처로 물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 뒤로 마이크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꽃을 사오고 내가 좋아할 만한 책을 사오고 추운 날엔 내 목에 목도리를 걸어줬다. 그럴수록 나는 더 멀어졌다. 나는 마이크를 미워서 밀어낸 게 아니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결국 마이크는 말했다. 알겠어요.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다. 그럼 우리 친구로 남아요. 그 말이 칼보다 아팠다. 나는 내가 너무 잔인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했다. 시간이 지나 마이크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그 여자아이도 예뻤다. 밝고 웃음이 많고 마이크와 같은 속도로 뛰는 여자였다. 나는 웃으며 축하해줬다. 잘 됐다.
정말. 우리 셋은 친하게 지냈다. 나는 일부러 더 웃었다. 마이크가 내게서 완전히 떠나도록 웃음으로 등을 밀어준 거다. 그리고 3년 뒤 마이크는 그 여자와 결혼했다. 결혼식장. 그 아이가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데 순간 내 가슴 한쪽이 총을 맞은 것처럼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축하해 주려고 왔다. 그런데 내 마음은 축하가 아니라 상실이었다. 그날 깨달았다. 나는 그 아이를 밀어낸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마지막 봄을 밀어낸 거였구나.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눈물 한 번 닦고 나왔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박수를 쳤다. 배우는 슬픈 날에도 웃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1년 후 나는 문득 한국이 떠올랐다. 연기. 그 단어가 내 안에서 다시 꿈틀거렸다. 나는 아직 배우인데. 나는 아직 무대에 설 수 있는데. 그 욕구가 내 심장을 때렸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한국에서 나는 잊힌 사람이었다.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전엔 플래시가 번쩍이던 곳에서 나는 아무도 아닌 사람처럼 걸었다. 세월은 무서웠다. 한때 대한민국이 사랑했던 얼굴도 시간 앞에서는 그냥 기억 속 이름이 되어 있었다. 나는 방송국 문을 두드렸다.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아, 유나 선생님요? 지금은 트렌드가. 트렌드. 그 단어가 내 머리를 세게 때렸다. 나는 배우였지 유행이 아니었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유행처럼 버렸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다. 연기 생활 동안 벌어놓은 돈은 미국 생활비, 학비로 거의 다 빠져나갔다.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내 인생이 숫자로 줄어든 것 같았다. 그때 한국은 시대가 바뀌어 있었다. 에로 영화의 시대. 사람들은 겉으로는 욕하면서도 극장 안에서는 그 영화를 봤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에로 영화 감독이 내게 연락했다. 유나 씨, 우리 작품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처음엔 거절했다. 내게 연기는 존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존엄만으로 살게 해주지 않았다. 생활비, 집세, 빚.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전화기를 들었다. 감독님, 언제 만나면 될까요? 촬영 첫날 내 손은 떨렸다. 거울 앞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유나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세상이 잔인한 거야. 촬영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다. 유나가 저걸 찍어? 이제 끝났네. 돈 떨어졌나 봐. 하지만 나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배웠다. 살아남는 법을. 나는 에로 배우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았다. 웃으며 말했다. 그래, 웃어라. 욕해라. 그 욕이 나를 먹여 살린다면 나는 내일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품위를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긴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생존은 아름답지 않다. 하지만 생존한 사람만이 다시 아름다움을 선택할 기회를 얻는다. 에로 영화계에서 나는 유명 인사가 됐다. 예전처럼 국민이 사랑하는 배우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세계 안에서는 나는 섭외 1순위였다. 누군가는 내 인생을 조롱했다. 유나 끝났네. 돈 때문에 저걸 찍지. 품위는 어디 갔냐? 하지만 나는 내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연기가 좋았다. 연기만이 나를 숨쉬게 했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되새겼다. 윤아야, 너는 어떤 역할이든 할 수 있어. 연기할 수 있으면 너는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나는 버텼다. 버티는 게 내 특기였으니까. 문제는 시간이었다. 40 중반이 되자 시간은 내 몸에 솔직해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피부는 예전의 탄력을 잃었고 피고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빛났지만 관객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대중의 인기란 뜨거운 불꽃 같았다. 처음엔 모든 걸 태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가 되어 흩어진다. 그리고 그때 내 인생에 다시 그 이름이 찾아왔다.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 마이크였다. 그 아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픈 이름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마이크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아, 나 이혼했어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국에 가고 싶어요. 여행을 하고 싶어요. 나는 말끝을 잡았다. 숨이 한 번 꺼졌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래 와. 내가 같이 다녀줄게. 그 말은 친구의 위로였지만 내 가슴은 이상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어떤 계절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처럼. 공항에서 마이크를 봤을 때 나는 놀랐다. 예전의 앳된 소년이 아니었다. 어깨는 넓어져 있었고 턱선은 단단했고 눈빛은 깊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눈빛 안에는 슬픔이 들어 있었다. 마이크는 나를 보자 억지로 웃었다. 윤아, 나왔어요. 나는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잘 왔다, 마이크. 그 순간 그의 팔이 잠깐 떨렸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사람이 드디어 쉬는 것처럼. 여행이 시작되자 마이크가 살아났다. 우리는 국내 여행을 했다. 기차도 탔고 버스도 탔고 시골길도 걸었다. 처음엔 마이크의 얼굴이 어두웠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쌓이자 그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바람을 맞으며 웃고 길거리 분식 앞에서 장난치고 낡은 민박집에서 TV를 보며 깔깔 웃었다. 그 웃음이 나는 너무 좋았다.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는 마이크가 살아날수록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다. 나는 속으로 애써 막았다. 윤아야, 너는 2번 이혼했다. 너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너는 이제 혼자여야 해. 나는 다짐을 벽처럼 세워놨다. 그 벽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다. 그런데 마이크와 있으면 그 다짐이 얼음처럼 조용히 녹아내렸다. 마이크는 나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다. 에로 배우라고 낮춰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나를 윤아로 봤다. 그게 너무 위험했다. 사람을 다시 믿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평온이니까. 그날은 해운대 겨울바다였다. 바람이 칼처럼 얼굴을 베었고 파도는 어두운 하늘 밑에서 천천히 숨을 쉬었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었다. 내 코끝이 얼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다. 그때 마이크가 멈춰 섰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윤아, 나 사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다보다 더 차가웠다. 나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윤아를 사랑했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마이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윤아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했어요. 결국 이혼했어요. 그 말은 내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다. 바다는 그대로였는데 내 세상만 흔들렸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진짜로 아무 말도.
그래서 나는 가장 현실적인 말을 해버렸다. 마이크, 회에 소주 한잔 하자. 마이크가 잠깐 웃었다. 유나답다.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우리는 겨울바다가 보이는 횟집에 앉았다. 창밖엔 파도가 꾸역꾸역 밀려왔다. 소주잔이 부딪히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들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나는 내 인생을 말했다. 감독과의 결혼, 빚, 파국, 이혼, 미국 유학, 돌아온 한국, 그리고 에로 영화. 마이크는 말없이 들었다. 그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 내 마음이 무너졌다. 마이크도 말했다. 무너진 결혼, 외로움, 상처, 그리고 나. 소주는 우리의 거리감을 녹였다. 눈빛이 달라졌다. 숨이 가까워졌다. 내가 위험하다고 느낀 그 평온이 이제는 내 안을 꽉 채우고 있었다. 나는 취했다. 아니, 마음이 취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마이크, 그만 숙소로 가자.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나조차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숙소 앞에 섰다. 찬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마이크가 갑자기 내 얼굴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유나, 나 지금 거짓말 안 할게요. 그 다음 순간 마이크가 내게 입을 맞췄다. 짧지 않았다.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터트리는 고백 같았다. 나는 처음엔 놀라 몸이 굳었다. 하지만 그의 떨림이 내게 전해졌을 때 내 마음은 무너졌다. 나는 더 이상 밀어낼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말보다 더 깊은 온도로 서로를 위로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이성은 소리쳤다. 윤화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는 다짐했잖아.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오래전에 마이크를 사랑했었다는 걸. 다만 두려워서 모르는 척했을 뿐이라는 걸. 마이크는 내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햇빛이 그의 얼굴에 닿자 나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그때 마이크가 눈을 떴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윤화, 나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손을 잡고 더 꼭 쥐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 다짐은 무너진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는 걸. 마이크와 나는 결국 결혼했다. 그 사실이 나 자신도 믿기지 않았다. 40 중반. 사람들은 말했다. 그 나이에 무슨 신혼이냐? 이제는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나는 느꼈다. 나는 그 나이에 처음으로 신혼을 살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이 있었다. 그게 너무 좋았다. 누군가의 체온이 내 하루를 시작하게 해줬다. 마이크는 늘 내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윤아, 오늘도 예뻐. 나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울었다. 내가 이런 말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마이크와 둘이 있으면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늦게 찾아온 따뜻한 햇살 같았다. 그래서 그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다. 그런데 행복이 너무 커서 신이 시기했을까.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마이크가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손에서 잔을 놓쳤다. 쨍. 유리 깨지는 소리. 나는 놀라 뛰어갔다. 마이크. 그런데 마이크는 내 쪽을 보지도 못했다. 눈이 풀린 채 그대로 쓰러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소리가 없다는 것을. 나는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는 내 귀에도 멀게 들렸다. 마치 내 몸이 내 밖으로 밀려난 것처럼. 대학병원.
하얀 벽, 하얀 침대, 하얀 가운. 교수가 조용히 말했다. 뇌종양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뇌종양이 무슨 뜻인지 나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다. 그런데 교수의 입에서 다음 말이 나왔다. 말기입니다. 여명은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이 깜깜해졌고 심장이 아래로 떨어졌다. 나는 교수에게 물었다. 선생님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교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 고개 숙임이 내 인생 위로 내려앉았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마이크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는데 그 따뜻함이 오히려 두려웠다. 이 손이 사라질 걸 아니까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이크가 말했다. 윤화. 나는 울면서 대답했다. 응. 그가 웃었다. 울지 말아요. 우리 남은 시간 멋지게 쓰자.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울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어른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20살의 마이크는 사라지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남자가 내 앞에 있었다. 그날 우리는 약속했다. 유럽으로 가자. 병원, 약, 검사 그런 단어들 말고 바람, 노을, 거리의 음악 그런 단어들로 남은 시간을 채우자고. 유럽 일주. 나는 행복해서 더 무너졌다. 파리의 골목을 걸었고 로마의 햇빛 아래 앉았고 프라하의 밤길을 손잡고 걸었다. 마이크는 하루하루 더 약해졌지만 내 앞에서는 웃었다. 윤아, 나 지금 진짜 행복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행복한데,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이 곧 끝날 걸 아니까 행복이 오히려 공포였다. 나는 밤마다 혼자 울었다. 마이크가 잠든 뒤 호텔 욕실에서 찬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다. 울음이 들릴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내가 울면 그가 미안해할까봐. 그가 더 아파질까봐. 귀국 후 2달. 마이크는 내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떠났다. 마지막 순간 그는 아주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아, 나 당신 사랑해서 좋았어요. 나는 그의 손을 흔들면서 미친 사람처럼 말했다. 가지마. 나 또 혼자 못 살아. 나 진짜 못 살아. 하지만 죽음은 내 말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놓았다. 그리고 그 방에는 나만 남았다. 그 뒤로 나는 1년 넘게 죽을 만큼 괴로웠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다. 조용한 집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다. 잠을 자도 자지 못했다. 마이크의 양말 한 짝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마이크가 쓰던 컵을 보면 숨이 막혀왔다. 어느 날은 정말로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 안을 꽉 채웠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내가 나를 놓아버릴까봐. 그때 나는 혼자 견디지 않기로 했다. 도움을 받기로 했다. 살기 위해서. 주변에서 말했다. 종교를 믿어보는 게 어때? 윤아 씨 이대로면 큰일 나. 처음엔 거부했다. 내가 원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마이크였으니까. 그런데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폐인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성당을 갔다. 처음 성당 문을 열던 날 나는 이상하게 마이크의 향이 떠올랐다. 따뜻했던 체온. 나를 살게 하던 말투. 울지 말아요. 그 목소리. 기도를 하고 미사를 드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누가 내게 물었다. 윤아 씨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또 울었다. 성당 사람들은 가족 같았다. 나를 과거로 판단하지 않았다.
나를 연예인으로 보지도 않았다. 그냥 아픈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줬다. 그리고 신부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헤아려 줬다. 신부님은 나와 동갑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아버지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는 내가 꼭 어린애가 됐기 때문이다. 나는 신부님에게 내 과거를 말했다. 이혼, 빚, 에로 영화, 그리고 마이크. 신부님은 아무 말 없이 들어줬다. 그 침묵이 판결이 아니라 위로라는 걸 나는 처음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둘이 연인이라며? 유나가 신부님 꼬셨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신부님께 조심히 말했다. 신부님,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신부님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그 말이 또 나를 울렸다. 세상은 늘 내 마음을 보지 않았다. 늘 내 겉모습만 봤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야기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신부님과 함께한 시간들은 조용히 나를 살렸다. 우리는 봉사를 다녔다. 노인요양원, 고아원, 무료급식소. 내가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건네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가끔 성당 행사로 단체 여행도 갔다. 신부님은 늘 말했다. 유나 씨,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 살아나요. 나는 그 말을 붙잡았다. 그 말이 내 마지막 끈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님이 말했다. 저곳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왜냐하면 나는 또 누군가와 헤어져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말했다. 신부님 꼭 가셔야 해요. 신부님은 웃었다. 유나 씨는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떠날 수 있어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 아팠다. 따뜻한 말은 언제나 떠나는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송별회를 했다. 성당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사진도 찍었다. 1차가 끝나고 2차는 맥주집이었다. 신부님은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런지 주량을 넘게 마셨다.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느려졌다. 신도들이 하나둘 집에 갔다. 결국 둘이 남았다. 나는 신부님을 부축해 집에 바래다 드렸다. 신부님은 술에 취해 아이처럼 웃었다. 유나 씨 고마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신부님이 내게 다시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신부님이 한마디를 더 붙였다. 사랑합니다. 순간 내 심장이 멈췄다. 나는 얼어붙었다. 신부님은 내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그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내 가슴을 쳤다. 돌아오는 길 나는 혼란스러웠다. 신부님이 지금 사랑한다고 했어. 나는 스스로를 붙잡았다. 아니야, 유나야. 그건 이성의 사랑이 아니야. 천주교인의 사랑. 신자로서의 사랑. 나는 그렇게 100번을 되뇌었다. 그런데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말이 들렸다. 사랑합니다. 그 말은 천천히 내 마음속으로 내려앉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만들었다. 나는 또 누군가를 잃는 게 두려워서 그 사랑을 믿지 않으려 한 건 아닐까.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 인생은 늘 사랑이 끝나는 지점에서 멈췄다. 그런데 이번엔 어쩌면 사랑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내가 먼저 도망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걸. 신부님이 떠난 뒤에도 나는 성당에 계속 나갔다. 미사는 빠지지 않았고 종교 행사도 꾸준히 참석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유나 씨, 믿음이 참 좋네요.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신앙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신부님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을 그저 감사라고, 그저 의지라고, 그저 상처가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억지로 이름 붙였다. 그런데 마음은 내가 붙인 이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처음엔 성당에 가면 마음이 가벼웠다. 기도를 하면 마이크 생각이 덜 났고 울음이 멈췄다. 그런데 신부님이 떠난 뒤부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텅 비기 시작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미사를 드려도 기쁨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점점 성당에 덜 갔다. 발걸음이 느려졌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선 날도 많아졌다. 내가 왜 이러지? 그 질문에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차마 인정하지 못했다. 내가 그리운 건 하느님의 품이 아니라 그분의 침묵이었다는 걸. 그날은 평일 아침이었다. 특별한 일이 있던 것도 아닌데 가슴 속에서 쓸쓸함이 밀려왔다. 나는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차키를 집어들고 그냥 운전했다. 목적지도 없었다. 서울의 길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를 타고 정처 없이 달렸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신부님의 문자였다. 유나 씨, 잘 지내시나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그대로 터져버렸다.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오늘 해남 가도 돼요? 신부님 목소리가 들리자 나는 숨이 막혔다. 신부님 잘 지내셨어요? 네, 유나 씨. 목소리가 밝네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밝긴 뭐가 밝아. 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오늘 할 일 없는데요. 네. 해남으로 놀러 가도 돼요? 잠깐 정적. 그런데 신부님은 너무 쉽게 말했다. 오세요. 반갑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결심했다. 나는 곧장 해남으로 달렸다. 해남은 서울과 공기가 달랐다. 바람이 더 짰고 하늘이 더 넓었다. 신부님은 한적한 바다 절벽에서 낚시를 하고 계셨다. 모자를 눌러쓰고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 나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불렀다. 신부님. 그가 돌아보며 웃었다. 유나 씨, 진짜 왔네요.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마치 숨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신부님은 말했다. 가끔 스트레스 풀러 낚시해요. 여긴 생각이 정리되거든요. 나는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내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낚싯대가 갑자기 크게 흔들렸다. 신부님 눈이 커졌다. 어어, 이거 월척인데요. 그분은 아이처럼 좋아했다. 의리를 감을수록 물속에서 큰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리고 드디어 물고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신부님이 외쳤다. 유나 씨, 뜰채, 뜰채 갖고 와요. 나는 뜰채를 들고 바위 위로 뛰어갔다. 그 순간 발밑이 미끄러졌다. 바위에 이끼가 끼어 있었다. 나는 그대로 균형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다. 바닷물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리고 나는 수영을 못했다. 몸이 물에 잠기자 숨이 막혔다. 나는 허우적거렸다. 물은 입으로 들어오고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공포가 온몸을 잡아당겼다. 그때 유나 씨, 신부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하얀 물보라가 튀었다. 신부님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분은 망설이지 않았다.
내게 다가와 내 몸을 붙잡아 끌어올렸다. 괜찮아요. 숨 쉬어요. 그 목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들렸다. 나는 그분의 팔에 매달린 채 겨우 숨을 토해냈다. 신부님이 나를 끌고 바위로 올라왔다. 우리는 흠뻑 젖어 있었다. 숨을 헐떡이다가 갑자기 서로를 보며 웃었다. 웃음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 죽을 뻔했는데도 웃음이 터졌다. 어쩌면 그 웃음은 살았다는 안도였고, 어쩌면 서로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때 내가 깨달았다. 나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젖은 원피스가 피부에 그대로 붙어버렸다. 속살이 비칠 정도였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손으로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신부님은 내 얼굴을 보더니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분은 내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유나 씨, 저 일단 성당으로 갑시다. 그 말이 어쩐지 떨렸다. 성당에 도착하자 신부님은 급히 옷을 건네줬다. 그 옷엔 신부님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게 이상하게 부끄러웠다. 나는 숙소로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신부님과 다시 만났다. 저녁 메뉴는 광어회와 소주였다. 신부님은 회를 보며 장난쳤다. 이거 원래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돈 주고 사 먹어야 한다니까 아쉽네요. 나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술이 들어가자 우리의 말도 많아졌다. 신부님은 묻고 나는 답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신부님은 말없이 들어줬다. 그게 좋았다. 말을 끊지 않는 사람 앞에서만 나는 내가 망가지지 않는다. 술이 올라오자 내가 참아왔던 질문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신부님. 그가 나를 봤다. 떠나기 전에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신부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더 말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한참 침묵. 소주잔이 멈췄다. 정적이 식탁 위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신부님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 유나를 사랑했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말은 기도 같은 말이 아니었다. 위로 같은 말도 아니었다. 그건 고백이었다. 금지된 고백. 내가 평생 들어선 안 되는 고백. 나는 숨을 쉬는 법을 잊었다. 나는 도망쳤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신부님 취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 같았고 방어 같았고 도망의 핑계 같았다. 나는 급히 자리를 피했다. 숙소로 돌아온 나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눈을 감으면 그 말이 들렸다. 사랑했습니다. 나는 머릿속에서 수백 번을 반박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늘 취하셨잖아. 그런 말은 실수야. 하지만 반박할수록 그 말은 더 또렷해졌다. 마치 내가 인정하기만 기다리던 진실처럼.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차에 올라탔다. 정신없이 서울로 올라왔다. 신부님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유나 씨 죄송합니다. 나는 그 문자도 읽지 않았다. 그리고 신부님은 매일 사과 문자를 보냈다. 끝내 나는 한 줄을 보냈다. 괜찮아요. 잊으세요. 그게 내 마지막 방어였다. 잊으라는 말은 사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다. 잊고 싶었다. 그런데 잊히지 않았다. 몇 달이 흘렀다. 나는 다시 일상을 살았다. 일처럼 웃고, 일처럼 버티고, 일처럼 잠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님에게 연락이 왔다. 출장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나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멈췄다. 만나야 하나. 만나면 또 흔들릴 것 같았다. 하지만 안 만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말했다. 네, 잠깐만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신부님 얼굴은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다. 그는 컵을 들다가 손이 떨려 잠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유나 씨. 신부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사랑하게 됐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다음 말이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했다. 추기경님께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신부를 그만두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카페 안의 소리들이 사라졌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 얼굴엔 장난도 술 기운도 없었다. 그건 한 사람의 인생을 건 결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다. 내가 도망쳤던 건 그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진짜였다는 사실이었다. 2부에서 계속